안녕하세요. 이기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의 주제는 프로젝트 물류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프로젝트 물류 산업 육성의 개선점을 찾아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릴까요? 프로젝트 물류란 건설, 산업단지, 플랜트 등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중량 화물을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해상, 육상, 항공을 이용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특수 물류입니다. 이 프로젝트 물류의 관건은 뭐니 해도 리드타임입니다. 리드타임을 통해서 적기 운송이 핵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프로젝트 물류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마케팅 능력과 특수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시장 진입 장벽은 높으나 그만큼 수익성도 큰 물류입니다. 잠깐 좀 사전에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 논문을 크고 할 때 어떤 학회들은 표나 그림을 영문으로만 반드시 제출해야만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출한 학회에서는 영문을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영문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물류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이 이런 프로세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현장 조사와 서베이, 경로 조사, 또 기술 검토라든가 최종 물류 계획, 또 내륙 운송과 배와 항공을 이용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적지에 어떤 이제 설치를 하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를 보면은 표와 같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글로벌 물류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는 이커머스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SCM 강화, 또 FTA 체결, 산업 클러스터 확대 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물류의 특성은 화주가 대형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따낸 기업이면서 해외 사업 특성상 해상 운송을 기본으로 해서 내륙, 상국 운송, 포워딩, 하역, 설치 시공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프로젝트 물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된 납기 공정이라든가 종합적인 좀 컨설팅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글로벌 포워딩 업체 2018년도 순위를 잠깐 좀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위는 DHL입니다. DHL이고 2위는 스위스 기업이죠. 퀵앤드나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표를 22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자, 프로젝트 물류 기업의 대표적인 이제 업체들을 사례를 외국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DHL입니다. DHL은 출발은 이제 미국 운송 기업이었죠. 1969년도에 미국과 하와이 간의 어떤 항공 배달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었죠. 지금으로 보자면.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독일로 넘어갔는데, 독일 연방 우정성이 이제 민영화한 기업인데, 이 사례가 되게 보면은 공기업 민영화 우수 사례로 뽑아요. DHL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DHL의 이제 스와트 분석을 좀 정리한 건데, DHL의 가장 큰 그 장점은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로 배송 시간을 있어서 좀 우위를 보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다. 가장 큰 어떤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HL의 전략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우편, 택배, 물류 사업의 핵심 역량이 이제 집중되고 있어요. 집중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공격적인 이제 M&A를 이제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해외 전문가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도 상당히 좀 연결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신흥시장 투자라든가 사업 영역 다각화, 또 전자상거래와 물류의 관계에 있어서 잘 연결을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모하고 있는 그들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데요. 이 퀵앤나겔인데 이게 스위스가 본사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해상 운송 분야는 세계 1위입니다. 그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1890년도에 설립됐으니까 한 130여 년의 어떤 전통이 있죠. 퀵앤나겔도 역시 보면은 M&A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역에서 서비스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있고 또 콜드체인 물류 시장에도 이제 진출하면서 해상 운송과 호텔 도로 운송, 계약 물류에서는 그쪽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얼라이언스십을 확대해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송 거래에 있어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그 가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운송의 불안정한 면을 좀 해소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탁월한 좀 그런 타기업에 비해서 그런 전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한번 주요 사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2001년도에 원래 사명은 그 현대 로지텍이라는 이름에서 출발을 하다가 상호로 이제 바꿨죠. 글로벌 플러스 비전을 합쳐서 이제 글로비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최초에는 자본금 50억으로 시작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4천억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현대 기아차의 어떤 해상 운송을 이제 전담하고 있고 또한 이제 뭐 GM이라든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수송도 맡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뭐 크게 보자면 어떤 일반 물류 또 쇼핑 관련 또 유통 판매 그런 쪽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좀 분류가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국내 해외 또 다양한 분야로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의 프로젝트 팀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이 글로비스의 프로젝트 팀은 한 직원이 한 50여 명이고 주요 거래처는 이제 CJ, 태용 로지스, 뭐 협진해운 등이 있고 매출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떤 사업 수행 지역의 어떤 수량을 이제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가장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CIS 지역에서 지역가스 플랜트 운송이라든가 폴란드 화학시설 또 쿠웨이트 플랜트 운송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EPC라고 하죠. 그 설계와 조달 가공의 그 영어와 앞 첫 글자인데 뭐 턴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저가 수주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의 어떤 계획은 어떤 이 다양한 분야에서 물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역량 확보와 신규 매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의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가장 뭐니 해도 뭐 강점으로 뽑자면 대표적인 2PL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 물류의 어떤 통한 지속적인 어떤 매출이 이제 좀 가능하고 또 재무 구조도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약점으로 좀 뽑자면 좀 매출액 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또한 이제 3PL 물류 시장의 점유율도 좀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기회로서는
물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현재 이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어떤 해외에 진출한 그 그룹사들과의 어떤 연결을 통한 어떤 그 기반을 좀 확대하는 거. 근데 유업으로서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지배구조가 재편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죠. 또 어떤 또 그룹 볼륨이 크다 보니 뭐 이로 인한 어떤 감소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 감소도 또 동반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제가 나름대로 하여튼 스와트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경영 전략은 크게 이제 네 가지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신성장 동력을 이제 발굴해서 뭐 자동차 이외의 어떤 물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또 혁신과 미래 변화의 선제적 대응, 뭐 ICT 기술을 좀 활용해서 활보 정보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SCM 과정 최적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CM이 보통 보면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고비용 이제 어떤 저효율, 어떤 어떤 비용 자체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 조정하겠어요. 저비용으로 이제 고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안정과 신뢰죠. 예.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세계의 공장 중국 자체가 어떤 글로벌 어떤 밸류 체인에서 중심층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 공장에서의 어떤 생산 자체가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SCM 부분도 한번 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수익성 극대화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 또 어떤 수주 능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을 좀 강화시키고 현지 기업들과의 어떤 합자회사 설립, 이를 통한 어떤 화물 수주 입찰 참여 이런 거를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 프로젝트 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5개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지 업체와 협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PL 물류 장점의 극대화. 그러니까 3PL이 아웃소싱이 이게 무조건 좋다. 그런 개념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열사들의 경쟁력과 연결되면 책임감 있는 물류로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지에서 프로젝트 물류 현장이라는 게 오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책임감이라는 게 없다면 어떤 일반적인 어떤 현상과는 되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서비스의 루트가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만의 장점을 정말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네트워크 확대는 우리나라 국제 물류 서비스 제공 능력이 그다지 높지가 않거든요. 앞서 그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도 있다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A를 통한 대응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M&A를 잘 못해요. 전반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수준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질적 고도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한 가시성 확보를 위한 어떤 물류 기술 향상이 좀 필요하다.
이게 좀 프로젝트 물류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사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글로벌 원스톱 물류의 SCN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조선, 어떤 해양 플란트, 뭐 이런 또 건설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고 해운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업체들과 조금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좀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물류 자체가 복잡하면서도 희소성이 크거든요. 하지만은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류의 어떤 그 국제 물류 특히 열악한 부분을 조금 더 역량과 품질을 좀 확보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물류가 좀 국내 물류 산업 전반에 좀 활성화를 불러 넣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